문재인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과 전화 통화를 계기로 그동안 단절됐던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과 세월호 재조사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서양호 두문정치 전략연구소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 업무 지시를 통해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김 의원님, 여러 가지 맥락, 의미,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떤 조치로 이해하고 계신지요? 저는 그동안에 실제로 국정화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지필진 자체도 공개도 안 된 상태에서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깜깜이 지필진이고 거의 다 만들어 놓고 공개하는 그런 과정의 문제. 또 실제적으로 교과서 안에 오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걸러내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성의 문제점.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부 장관조차도 그런 데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실제로 일선에서도 받아들이는 학교도 거의 없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지책으로 혼용하자. 국정과 금정을 혼용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으로 역사적 문제를 하나의 단일한 이데올로기로 만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은 혼용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금정 교과서들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스스로 현장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야말로 소비자가 또 학생과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국론 분열도 있습니다만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정파가 만들어서 고집하는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열린 역사관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정부의 어떤 일들을 좀 매듭 짓고 가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업무 지수를 보니까 5.18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겠다. 이거 전 정부에서 상당히 내내 혼란과 좀 갈등이 많았었는데 차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문제나 5.18 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사실은 이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전체가 국정교과서를 무조건 채택해야 한다. 그다음에 5.18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3일 만에 먼저 처음 이렇게 현실화했던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수 정당이니까. 네. 하나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던 만큼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문제를 정말로 내용적으로 고쳐질 수 있느냐. 만약에 국정교과서가 없어지면서 검정교과서가 그야말로 진짜 과거에 왼쪽을 참 상당히 좌편향 논란. 그렇죠. 기울어진 그런 쪽으로도 가면은 아마 그 뒤에 대한 책임을 또 추궁을 당하게 될 겁니다. 또 5.18 님을 위한 행진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 생활이었었는데 이것을 5.18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하는 건 좋지만 5.18과 관련돼서 현재 세간에서는 과도하게 그 의미가 어떤 사실 민주화의 처음과 끝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이렇게 또 여겨지는 문제도 또 상당히 또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아마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두고두고 책임을 문제를 추궁하게 할 겁니다.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음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의 취지인데 우리 서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5.18의 그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문제는 진보와 보수, 민주 대 반민주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그 5.18의 가장 큰 희생자가 광주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주 시민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것을 진보 정권이 들어선 개혁 조치다라고 보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해석이다.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보는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정부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청와대 비서관급도 이제 발표를 해요. 전 정부에서는 이제 비서관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반부패 비서관의 박형철 검사, 전 검사죠. 이제 변호사인데 이제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댓글 사건 때 이제 수사를 했던 분인데 어떤 맥락으로 보시는지요, 교수님? 실제로 보면 본인이 좀 뭐 억울하게 또 객관적으로 뭔가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 때문에 이렇게 희생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반부패 비서관이라고 하는 건 말 그 자체로 청명하고 깨끗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박형철 검사, 변호사가 살아왔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청렴하고자 하는 부분을 많이 말하자면 대통령이 높이 산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런 과정에서 이미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스크린이 저는 있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 개혁과도 좀 맥락이 있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이제 좀 가벼운 질문을 좀 하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차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서도 계속 파격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자서전에 책에 서명을 해달라, 뭐 서명도 해주고 또 뭐 셀카도 찍고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십니까, 차 의원님? 아주 좋죠. 좋다. 네, 그 특별하게 이제 특히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 전 대통령 구름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비춰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최순실 사태는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홍준표, 안철수 대통령이 됐어도 이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당연히 잘 보이신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박수를 많이 쳐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좀 뭐 안전 문제, 경호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글쎄 지금 안전, 경호 문제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대북 문제, 특히 지금 뭐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뭐 극우적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테러 이런 그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나 네. 현재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뭐 책동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정치적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예. 이런 소통 행보를 하셨겠죠. 사실은 안전 문제, 안보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훨씬 심각했습니다. 실제 보안소님 혹은 뭐 어떤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2014년 1월 달에 경호 수행팀장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파격이었고요. 그다음부터 그냥 뭐 프리패스하는 형태.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제가 우려했던 것은 이미 그 대통령과 최순실 또 문고리 비서들이 앉아서 회의하는 그 그림 자체도 유출돼 있는. 그래서 오히려 국내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 과정을 이미 눈여겨볼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보여지는 형태가 네. 보안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은 더 낮아져야 되고 오히려 다른 면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다시 보안이라고 하는 안보 문제는 다시 체크해야 될 시기입니다.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화면으로 좀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게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 행보로 인천 공항공사를 찾았는데요, 소장님.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공공 부분 일자리 이제 창출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대통령의 첫 현장 행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주제는 아마 일자리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한 것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역대 그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이래 557만 표라고 하는 가장 큰 득표를 준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그동안 사회 곳곳에 만연하는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라고 하는 개혁의 의지를 준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구 경북과 경남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1위를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통합이라고 하는 과제를 수행하라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통합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 일자리가 그 주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사회적 격차들이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국정과제 1순위로 일자리였기 때문에 첫 현장 행보도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를 하기 위한 현장 행보였기 때문에 더 뜻깊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청와대의 조직 개편 단행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적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물론 조직 개편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짚어봐야 되는데 김 의원님 어제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장관급인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안보실장 역할을 좀 강화한 것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요약이 돼 있는데 어떤 포석, 어떤 조치로 좀 읽고 계신지요? 무슨 뭐 삼실 체제가 됐다. 과거에 이제 어쨌든 대통령께서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와대 내부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예. 많이 이해하고 무엇이 한계 있고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측면에서 봤고 우선은 이 비서실 기능은 정무적 기능으로 해서 아주 젊은 비서실장 체제로 갔고요. 정책실장은 아젠다 중심으로 본인이 가져가야 될 공약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컨트롤 타워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산불 사건이나 여러 가지 세월호 문제를 해서 국가 전체의 말하자면 재해 시스템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또 남북에서의 긴장이라든지 외교 안보 문제도 청와대가 좀 더 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하자 이런 어떤 집약하는 어떤 세 가지 코어 중심으로 이렇게 특색 있게 잡았다는 것이고 어쨌든 정무팀은 아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의 조직 문화를 아주 경쾌하고 토론하는 밝은 개방적으로. 문화로 예. 가고 정책실은 아주 그야말로 일목요연하게 모든 정부와 한방향 정렬로 자기 공약을 지키는 그런 면에서 또 한 분은 안보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자강 안보의 어떤 중심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참여 시절 조직 체계와 좀 유사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차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저는 이제 제가 잘 되라고 좀 이런 얘기를 하면은 3일 동안 이렇게 지켜본 바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국정 목표로 통합과 개혁을 동시에 내걸었으나 3일 지나 보니까 통합보다는 개혁 쪽에 좀 방점이 쥐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통합도 그 상대가 자신과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위치에 섰던 야당과의 관계라기보단 실제 이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오랫동안 숙제를 풀지 못했던 호남과의 통합 이쪽 부분에 조금 국한되는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개혁 이 부분도 이렇게 보니까 좀 적폐청산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이른바, 않습니까? 예.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 내지는 뭐 이런 것보다는 과거 이제 실제 그 전 정권에서 문제시 되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다시 한번 파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사가 좀 치러지고 있다라는 느낌과 그리고 그 개혁이 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느낌의 개혁,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개혁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좀 뭐라면 끌고 우리가 가는? 그동안 문제시 많이 생각했던 장관위의 수석 이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소통을 잘하셔도 수석끼리하고는 소통을 잘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조금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다. 예. 현재 인사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조국 그 교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센 분입니까 그게 그분은 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느라고 아마 법무장관하고 소통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예. 물론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는 우려니까 앞으로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보다는 좀 개혁 쪽에 방점이 찍히면서 뭔가 좀 마찰음을 낼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해주신 건데 서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뭐 청와대 문제는 통합이냐 개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일하는 청와대로 만들겠다라고 보는 게 자꾸 진보냐 보수냐 뭐 개혁이냐 통합이냐로 시각으로 재단하기보다 일하는 청와대 핵심적인 게 삼실 체제인데 이걸 참여정부 시절로 돌아간 거 아니냐. 역시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한 사람답게 보수 정권의 10년을 지워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비서 기능은 강화 유지해 나가고 나머지 정책실 기능이 부처를 그동안 간섭해서 옥상옥 구조가 있었는데 그 네. 부처 정책실 기능을 대통령의 공약인 국정 과제를 챙기는 걸로 바꾸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국방 안보 그 외교 문제를 하나의 안보실을 통해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그리고 NSC를 통해서 그 산하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일하는 정부, 신속한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부처 문제를 통할하고 간섭하기 위한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것은 아마 시민사회 수석,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4, 5년간 넘는 청와대 근무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체득한 그런 실무적인 그 청와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가장 현재로서는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검찰 개혁
우리 차 의원님 말씀하신 과연 이제 조국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제 개혁이 될 것이냐라 관심인데 서 소장님 네. 오늘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개혁? 저는 일각에서 조국 수석 대 검찰 내지는 문재인 정부 대 검찰 간의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진 않고요. 조국 수석의 임명과 김수남 총장의 사임은 조국 수석은 국민들에게 아주 개혁의 아이콘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따라서 촛불 국민 대 우병우 검찰과의 싸움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검찰의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아주 높았습니다. 예. 따라서 그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 능력이 높은 그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개혁 타이틀이 반부패 비서관이지만 사실상은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개혁의 가장 적임자인 박형철 비서관을 임명함에 따라서 네. 사실상 검찰 개혁의 시동을 건 것으로 그리고 그 시동은 검찰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을 통해서 이 예.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읽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민정수석 어제 기소 독점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 검찰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소양호 소장 있죠. 일각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렇다 얘기할 때 그 일각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이라고 한 부분이 사실은 현재 세간의 시각입니다. 실제 정권 출범 3일 차밖에 안 됐으니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컴즈 레이저라고 오컴의 면도날 뭐냐 그 얘기는 한마디로 간단한 게 진리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딱 보면서 민정수석이 검찰 구조개혁을 얘기하고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건을 다시 뒤지고 민정수석이 옛날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뒤진다고? 정윤회 문건 예. 등등. 그러면은 그 민정수석이 과거 우리가 문제시 삼았던 그야말로 검찰총장 위에 법무장관 위에 민정수석하고 달라진 게 뭐야? 저런 권한을 절대 권한을 쥐고 있다 보면은 저기에 반드시 사가 끼게 돼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과연 조국 민정수석이 정말로 우리 같은 범인의 위에 있는 정말 참 뛰어난 철학자이고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면은 그러지 않겠죠. 저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조국 교수가 어제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지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 장관 또 검찰총장이 공석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과 검찰과의 특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인선하게 돼 있고 그런 면에서 아까 차 의원께서는 탑다운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왔던 여러 가지 적폐라고 생각했던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세월호 청문회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실제로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제도적으로는 청문회법에 대한 미국에서는 해결될 때까지 가는데 우리는 기간을 너무 짧게 해서 그것도 굉장히 날림으로 또 방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 그런 틀에서 받아들이면 정윤회 문건이라든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또 적지 않은 파열음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파열음도 있지만 제가 보더라도 그동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는 너무 일이 많아서 그 두 가지 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서도 전혀 손도 못 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소 기간이 남아있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기간에는 얼마든지 그런 데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말하자면 한쪽을 공격하는 그런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저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다시 옛날 민정수석실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우려에 대해서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개혁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할 정도니 검찰 개혁 핵심 중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청와대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 그 지휘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검찰의 독립인데 그 검찰의 독립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됩니다. 하나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2년제의 임기를 보장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견제 감시 기구로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립시켜준다든가 이 두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문제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서 추진해야 되지만 예.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하는 문제는 민정수석실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한 것은 바로 민정수석실이 지난번 그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구속해놓고 사실상 뒷배가 되어준 검찰에 대한 김수남 총장, 이영렬 특수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수백 번의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도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의 문제이지 검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민정수석실을 개혁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 개선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그 선에서 할 거라고 될 생각됩니다. 것이다. 예. 또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의 어떤 본질과는 조금 비껴나 있는 것 같긴 한데 차 의원님, 조국 수석의 모친이 경영하는 사학법인이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에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제 또 논란이 됐고 또 바로 사과까지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복잡한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개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과 검찰이 진공 상태에서 단둘이 붙었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조국 수석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처분 문제라든가 검경 수사 기소권 분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국 수석 주변에는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주변에는 또 여당이 있고 여당 주변에는 야당이 있고 또 대통령 주변에는 또 친인척이 있고 조국 수석조차도 자기 뭐 처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이런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관계가 있죠. 얽혀 있으면서 네. 과연 그런 문제들을 조국 수석이 제대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선전포고부터 그냥 땅 때려놓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현명한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 정교하게 접근을 해서 이것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야당과 어떻게 협력 관계를 이끌까?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되나? 그리고 여기에 반대되는 그런 맞서는 검찰의 어떤 내부의 그 저항을 어떻게 잘 분산시킬 것인가? 그 내부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된가? 검찰과 경찰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면도날을 쓰듯이 해야지. 이걸 그냥 선전포고 빵 해놓고 한다? 그거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았어요. 사실 경제수석이라는 김태동 그 수석이 재벌 개혁하겠다고 큰소리 뻥 쳐놓고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전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 교수님께서 하시듯이 그렇게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논문 쓰듯이 해서는 어려울 거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차명진 의원님이나 그 보수당에서 검찰의 저항까지 고민해 줄 줄은 몰랐고요. 새로운 시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물론 공직기강을 담당해야 되는 민정수석으로서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체납 사실 있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어머니의 문제고 또 그렇죠. 어머니가 소속된 학교 법인의 문제이더라도 본인의 이거는 문제는 아니죠. 예, 어쨌든. 그래서 예. 인정하고 사과하고 시정하겠다 한 건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야당도 소위 말하는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식으로 성적이 떨어졌으면 성적 떨어진 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처럼 공연한 시비 걸기로 비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 그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네. 원래 본질적인 문제인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한 문제로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라면 국민들이 보다 더 생산적인 그 여야 관계가 정립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민정수석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면서 가겠다라고 했으니 좀 어떤 의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제 당장 아들의 뭐 병역 면제 의혹 등등이 또 슬슬 불거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뭐 그런 부분은 밝히고 가야죠 제대로.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낙연 그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입니다. 16대부터 국회를 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의미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국회 또 도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다. 탄원서까지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겁니다. 솔직히 저도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미국에 잠깐 그 공부하러 갔다가 축구를 하다 십자인대를 완전히 파열해 수술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은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제 스스로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도 정확하게 본인이 후보자가 밝혀야 되고 그래서 아마 준비를 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일반 과거에 뭐 총장 출신, 일반인 출신이 총리에 올라가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본인이 한 사선의원으로 정치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많이 준비가 스스로 돼 있지 않았을까? 재산 등록 문제부터나 가족 문제나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보여지고 일정한 스크린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일이 꼬이면서 처음부터 좀 기강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있었거든요. 자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우리 김 교수 얘기대로 이낙연 총리 임명 제청 문제는 그렇게 무난히 갈 거라고 보입니다. 뭐 이분이 사선 국회의원에다가 전남도지사를 하면서 여러 번 검증 절차를 거쳤고, 네. 뭐 이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의원 출신한테 좀 관대한 측면이 좀 있기도 하고,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너무 넘겨짚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낙연 총리의 위상,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배려하는가 이런 측면을 좀 보면서 사실은 인사 제청권을 정말 줄까 했었는데 주지는 않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국무총리의 인사 제청권에 대한 헌법 위배를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답습하는구나. 근데 지금 그러면서 새 정부에 대한 네. 강요 임명이 좀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을 볼 때는 또 재청권을 보장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장관 임명 대상자를 이렇게 이미 언론에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그 재청권이 혹시 형식적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하는 그런 것이 돼서 일정하게 그 통합의 상징으로서 호남 총리 임명에 대한 정치 권력적 의미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이렇게 생각보다는 좀 약하구나. 예, 그런 생각을 좀 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 지금 새 정부 기용 관련해서 뭐 이재명 법무장관이다, 뭐 유승민 경제부총리다, 심상정 노동부 장관, 뭐 여러 루머 같은 설들이 돌았거든요. 본인들은 불쾌하다 이런 심기를 내비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현재 문재인 정부 핵심에서 나온 얘기라면 이거는 정말로 정치 공작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기부터 그 저희를 의심케 하는 거죠. 통합 진짜 아니구나 이거. 그런데 그건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그분들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과 겨뤘던 자신의 어떤 지지율을 갖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 이 상대 세력이기 때문에 일정의 적장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장관을 드리겠다고 합니까? 가짜 뉴스일 가능성. 네. 예. 저는 뭐 인사가 사전에 유출된 걸로 봐서 이런 인사들은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여당발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야당은 그 거론된 당사자는 불쾌하다 그리고 정작 야당에서의 반응은 정치 공작이다, 의원 빼가기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재밌는 현상은 국민들은 야 통쾌하다, 아주 그럴듯하다, 참 잘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탕평에 대한 문제,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그만 좀 싸우고 협치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선에서도 3당의 지지율이 존재했던 것 같고요. 그래 따라서 야당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정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내각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야당의 나쁜 것만 있겠느냐. 이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들 정책을 관철시키되 예. 내용적으로는 또 견제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발상의 전환 그리고 신뢰받는 그 야당의 모습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본의와 무관하게 하면 전향적 고민도 해보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차원에서 나쁘진 않은 것이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했는데 주승용 원내대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저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 한 60석 정도면 국회 내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안 후보님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른정당에서도 우리 당과 합당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면서도 그 진정성을 안다면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당제의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오늘 처음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념적으로 중도 온건 보수라는 점에서 또 정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협력할 일은 많습니다만은 지지 기반 지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 정책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쪽의 진위가 뭔지 전체 구성원들의 뜻인지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의 뜻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런 문제도 다 짚어져야 되겠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김 의원님, 오후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양당 지도부가 좀 회동을 했다 해서 좀 상당한 어떤 의견 교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듣고 계신지요? 실제로 이 부분은 우선 여러 가지 그 결론으로 나갈 과정상에 많은 어떤 질곡이 예상됩니다. 특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도 반대 반응이었습니다만은 네. 호남 내부에서 이번에 거의 6대3, 뭐 6.5대 3.5 정도의 아주 국회의원이 많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당 내부 의원들은 내심 그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을 지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정책적이라든지 또 중간지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주성용 의원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연대연합을 해서 같이 통합해서 60석의 중간지대의 정당을 만들자. 캐스팅 그게 보트를 아마 이제 하겠다. 안철수 대표의 어떤 후보의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안 가고 또 주영 대표가 말한 것처럼 바른정당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그 전제에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전체의 의견이냐 일부의 의견이냐 일부의 의견이면 미리 바른정당에서 대안을 내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통합된 또, 이야기냐? 예,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당과는 통합 대상, 바른정당과의 협치의 대상, 연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지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그게 봅니다. 되면 민주당과의 연정도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더 먼 미래의 일이다. 네,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 먼저 정당이 통합하고. 연대연합의 대상이지만 국민의당,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는 통합의 대상이고 바른정당과는 연대연합의 말하자면 협치의 예. 연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그 두 가지 통합의 기류와 다른 대안적 정당을 60명 정도 규모의 중범위의 어떤 정당을 만들자는 기류가 맞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뭐 복잡하게는 안 보아도 뭔가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듯한 시나리오인데 저희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있죠. 있는데 국민의당이 현재 우리 국민들이 아마 그 보고 있는 걸 있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국민의당이 상당히 지금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국민의당 의원들이 전부 다 호남 출신 아닙니까? 호남 의원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상당수가 현재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받은 지지율을 보면 호남에서는 한 30% 얻었고 다른 지역에서 한 20% 정도 얻었어요. 그럼 다른 지역이 훨씬 더 그 파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그 국민의당은 중도 보수당입니다. 그 칼라가. 성형이 예. 근데 의원들은 호남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말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제가 볼 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지방선거 때 한번 걸러질 겁니다. 그래서 걸러져 가지고 호남 소속인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서
내가 이거 개인기를 버틸 자신 없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개인기를 버틸 자신 있는 분들이 남아서 제가 볼 땐 그때서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우리 진짜 중도 정당으로서 바른정당과 통합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또 이미 늦을 겁니다. 그렇죠. 1년여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여러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서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약간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대선 전에 했으면 더 효과가 컸을 텐데 좀 늦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이 되든 연대가 되든 이루어지면 저는 급속하게 민주당과의 연대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협치의 대서막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나 합당이라든가 연정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내각에 참여하는 협치 문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차원에 머물지 않고 아마 민주당과 함께 해나가는 아마 중통합, 중연정 정도의 버금가는 협치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왜? 궁합은 통한다고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근데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통합할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생각을 한다고는 먼저 바른정당보다 하는 것보다는 좀 그거를 더 선호할 것 같은데 그 통합의 실익보다는 제가 볼 때는 네. 같이 연대하고 개각에 참여해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게 통합할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의 지역위원장들 간의 그 지역위원회를 놓고의 갈등들, 대분 예, 있어야 불필요한 되고. 그 내분들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러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것, 그런 협치가 훨씬 더 서로에게 윈윈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여러 파열음 갈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 또 친박계 의원들의 징계 해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했는데 김 의원님 어떤 맥락 어떤 포석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그 당이 빨리 회복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과거의 새누리당의 해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후보자가 또 얘기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인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당내에서의 새로운 대표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수순이다라고 보고 지혜롭게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모습에 이제 홍준표 전 후보 경남지사의 행보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빼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모두가 지금 일종의 서스펜션 상태입니다. 어떤 그 당내의 어떤 지도력, 당의 컬러가 그 세 당 모두 다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까 바른정당도 아마 국민의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이렇게 또 고민할 거고요. 자유한국당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재 이 친박과 그리고 실제 바른정당 탈당했던 분들이 다시 합쳐지면서 당내에 지금 상당히 거의 어떻게 보면 예. 물과 기름이 하나로 지금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어디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또한 각 세력의 대표 주자는 누가 될 것이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과연 비박의 대표 주자가 홍준표가 될 거냐. 그럼 친박의 대표 주자는 또 누가 될 누구냐?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행위와 또 여러 가지 그 밀밑의 어떤 그 이합 집산을 네.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으로 당 지지율이 15%도 안 되는 것을 25% 이상 득표를 해놨는데 당신은 당권 도전하지 말고 빠지라 되게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 자유한국당이 60대 이상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안보를 이슈로 하는 강경 보수들의 당으로 돼 있는데 이 형태로 그 당이 존속이 가능할지 저는 홍준표 후보의 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친박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여권에서도 당청 인사 갈등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 갈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